이제 사실 오늘은 그 모임의 성격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대화 형식으로 해서 좀 그런 영역들에 대한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좀 끌어내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발제라 그럴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생각의 재료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던 주제가 이제 자립화, 쿠미대의 자립화 과정을 통해서 본 그 지역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선교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자립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분석해서 나눠줄 만큼 준비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상당히 이제 개념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뭉뚱그려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것을 정리해서 좀 학구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개발과 선교도 모두 이제 필드에서 있으면서 어떤 그 생각의 재료들을 얻고 또 그것이 개념화되면서 이렇게 검증된 과정이라서 이렇게 뭐랄까 경험적인 얘기가 더 많이 있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저도 학구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삶의 화두 같은 거였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보수적인 선교단체 출신인데 CCC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그 대표가 김준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CC 학생들을 수련회를 보낼 때 가나안 동문학교로 자주 보냈어요. 학생들을. 그래서 거기서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김용기 장로님도 살아계셨었고 그때 지금 대표신 김범일 장로님은 이제 아드님으로 교감으로 이제 일하고 하면서 그때 그 신앙과 국가 형성 또 자립과 그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총체적 비전이 이제 그때부터 제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많이 맡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국가 형성에 대한 관심 그런 것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역시 부딪힌 것이 자립의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97년부터 인도 피아노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 곳이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표로 봤을 때 당시에 그 사회 지표로 봤을 때 거의 그때 한 37개 정도 되는 주에 그 비교된 내용이 비하르가 가장 하위권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 자체가 빈곤한 지역이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자리 문제고요. 둘째는
우리들의 자리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의 자립운동을 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저희 속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그 간 우리들이 자립의 모델이 되는 거가 이제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농문학교 모델을 보면은 이제 김용기 장로님께서 일제시대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족 자립과 갱생의 신앙운동으로서 처음 시작한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민족의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킹덤 패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그 가족의 모형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족이 자립화, 그 당시 이제 우리 민족이 식민지 치하했었고, 그래서 가족의 빈곤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도전으로부터 가족의 빈곤이 극복이 되고, 이제 그 가족의 빈곤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그 가족의 빈곤 극복 모델을 이상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봉안 이상촌이라는 곳에서 지역사회로 확장을 해서 적용을 했고, 그것이 적용되면서 이제 봉안 이상촌이 한국 식민지하에서의 빈곤의 문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 오게 됐고, 그리고 같이 살게 됐고, 그러면서 교육의 필요를 느낀 거였었어요. 그래서 공식 교육이 아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 교육이라고 말하는 그 비공식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가나안 농문학교가 그 집안에서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농문학교의 그 초기 멤버들은 다 가족들이고 교관들도 다 가족들이고, 그래서 의존적 그 측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농문학교의 초기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빨대를 대고 있는 식민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식민 국가라는 그 종속 구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먹여 살리는 이제 빨대 구조인데, 그러나 가나안 농문학교의 그 봉안 이상촌부터 시작을 한 그 가나안 농문학교는 그 구조 속에서 자립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해방후에 우리 민족의 비전을 이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모델로 구현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이런 자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린 전통적 선교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교단에서 파송을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단 파송처럼 이렇게 돈을 뭐 많이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후원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인도로 가게 됐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우리의 선교 방식이 어느덧 전통적 모델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전통적 모델이 지금 우리가 1980년 세계복음화 대회를 여의도에서 하면서 이제 대학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의 부르심은 비전통적 선교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 청년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가서 돈을 주고 뭐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나누고 그 원색적인 복음 전하는, 그래서 그리고 그 한국 본국에서 십시일반으로 교단이 아닌
주로 개인들, 이런 자기가 또 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후원하는 후원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상적이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 구조가 지속될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고의 문제, 의존적 사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덧 이렇게 보면은 거지가 돼 있어, 정신적 거지가 돼 있어가지고 나오면 누가 나를 뭘 좀 주지 않을까. 좀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실제 거지니까 경제적으로 실제 물리적으로 거지예요. 그래서 누가 만나도 뭐래도 줬으면은 나를 결국 어떻게든 후원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마인드를 지배하는 정신 구조입니다. 그게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젊은 선교계의 마인드셋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출발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고,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선교지 사례의 한 99%는 선교지에 경제적 자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대를 본국이나 외국에 꽂고 있는 사례예요, 다.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 농문학교 제가 지금 여기 운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비판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농문학교도 예가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농문학교는 국가의 빨대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 인맥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가나안 농문학교는요, 그 어떤 단체보다도요. 제가 이렇게 비교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요즘 또 정권의 부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은 그 한국 사회 보수층의 그 인맥 구조를 통해서 볼 때 가나안 농문학교 인맥 구조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광범위하고 또 그것이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층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뭐 호이카라든지 이런 그 국가적 의사결정층에 닿아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존하는 빨대 구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가나안, 저도 지금도 가나안 농문학교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도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일제시대 그리고 독립 후에 한국의 근대사를 이끌었던 정신적 모델로서의 그 모델의 제시가 2세대, 3세대로 지나오면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의존 사례가 많아요. 그것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뭐 어디서 돈을 준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돈 받고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됐다. 그러면 일단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걸 균형 있게 생각해 봤을 때는 나쁜 일은 아닌데 그 한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한 국가의 자립과 갱생을 돕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일제시대나 그 근대화 초기에 가나안 농문학교가 가졌던 순수 원색적 정신혁명으로서의 그 모델 제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많이 받게 됐고, 이제 초기부터 우리는 그 자립 모델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자립은 세 가지 점으로 이해가 된다. 하나는 일단은 마음이에요. 자립은 그러니까 태도죠. 자립적 자세, 그것이 의존적 자세하고 이제 대치가 되는 개념인데, 이제 저는 비하리에도 있고 지금 우간다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빈곤 지역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끄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그래서
부산까지 피난 갔다가 서울로 이제 북진에서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서 여기 미아리 똥통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난민들의 삶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접했고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스스로 자립해가는가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데 빈곤층, 그러니까 빈곤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더라고요. 받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그게 큰 축복이고 적게 받으면 작은 축복이고 어쨌든 축복은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빈곤 사회의 보편적 정신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게 복이다. 그래서 목표를 주는 거로 잡고 없어도 지금부터 준다 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부터 의존구조가 이게 만들어지고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이렇게 주는 쪽으로 방향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또 네트워크도 해야 된다.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내가 그 주는 자의 위치에 가기 위한 다양한 개념들을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는 자의 위치로 가려는 치열한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난은 물질적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정신적 문제다. 정신적 사고의 문제고 그 사고가 결과를 낳는다는 그 데럴 밀러의 그 말이 그대로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일단은 빈곤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자기의 기본 자세가 된다. 그래서 정신 자체를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은근데 가끔씩 요즘도 생각해 보면은 누가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민족사에 어느 순간에는 제가 기억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말할 때 그걸 수치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수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제 그러니까 나도 좀 풍부하게 주고 이렇게 그렇게 꿈을 꾸면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데,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제가 잡게 됐고, 둘째는 자립은 모델이다. 모델.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대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2014년에 대학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냐면은 대학이 1999년에 생겼어요. 기아대책본부에 의해서. 오늘 이게 NGO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 갖고 있을 거니까. 근데 뭐 하여튼 필요한 사람한테 주셔도 되는데 이제 발전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서 그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국 기아대책본부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한국 기아대책이 중심이 돼서 세계 기아대책본부가 합해서 세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기아대책본부로서 대학 모델은 최초의 모델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야마모리 국제대표라든지 그 랜디 호 같은 사람들이 다 챈슬러, 바이스 챈슬러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국제화된 구조 속에서 이제 그 기아대책본부가 대학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왜 세웠겠느냐? 지금 저희가 있는 지역이 쿰이라는 지역인데 우간다의 최대 빈곤 지역 중에 하나인데, 보통 대학을 세울 때 그런 데다가 안 세우죠. 대학은 도시에다 세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있고 또 도시로 왔을 때 접근성이 좋고 교육 환경이 되고, 그러니까 도시에다 세우는데 그건 시골에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와서 봐도
여기는 대학이 있지 말아야 될 때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더라고요. 뭐 미국 분도, 미국에서 또 교수하신 분들 와서 보니까 뭐 저기 캄보디아인가 가서 보니까 우리 같이 그런 데 세웠다고 하면서 되지 않을 때 세웠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대부분 대학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기 대학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봐도 황량한 데, 아주 황폐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15년을 기아대책본부에서 그 대학을 맡아서 15년을 운영을 했는데, 기아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고등교육이라는 개념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건 맞는 개념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개념이고 지금도 저는 그 개념을 받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영원히 줘야 돼, 그 사람들은. 그리고 주는 걸 끝나는 그 순간부터 기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기아 대책은 아니죠. 이렇게 food for the hungry, 뭐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이 지속적인 기아 대책의 모델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기아 대책 기관에서 우리 한번 고등교육 기관을 해보자라고 생각한 것은 아주 혁신적인 생각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것은 우리 대학에 매우 중요한 전통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아 대책 그리고 빈곤 극복이 왜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냐면은, 그 기아대책본부가 15년 동안 고등교육을 하면서 기아에 대한 대책이 없이 기아의 허덕인 거예요. 그 대학이 스스로. 그래서 월급을 줄 수가 없고 매년 1년에 2번씩 한국에 나와서 돈을 걷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6개월 동안 돈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걷어서 와서 주면 또 해결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또 못 받고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6개월, 1년 막 봉급이 밀린 게 그냥 예사적인 패턴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아의 허덕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린 기아 대책이 없기 때문에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둬야 돼, 학교를 관둘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정정섭 회장님이라는 분이 기아 대책,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을 돌보는 그 주치의라고 할까요? 그분이 황성주 박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또 후배고, CCC 후배이기도 하고 대학 후배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좀 맡아달라. 그래서 법인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의 허덕이고, 그러면서 법인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 황 박사님하고 이제 꽤 오랫동안 교분을 제가 갖고서 있었는데, 그분이 불러가지고 그 가게 된 또 우여곡절은 있어요. 이게 이제 그게 지금 대화의 초점은 아니니까. 그래서 갔더니 하여튼 하루가 멀다고 데모를 해요. 왜냐하면 학교가 교수들한테 돈을 못 주니까 교수들이 대학을 못 나오고, 그러니까 클래스에 못 나오니까 학생들이 자기는 공부를 하러 왔는데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도 데모하고 학생도 데모하는 같이. 그리고 학생들도 돈을 못 내. 충분히.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아주 정말 험악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전 대학 총장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그리고 대학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요. 저는 이제 행정 책임자로 간 거예요, 총장으로. 근데 저를 감금을 하고 대학에다가 당신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당신 여기서 잘하 이거야. 우리도 잘겠다 이거야. 나도 잘 테니까 너도 잘해요. 그리고 돈을 달라 이거예요. 돈을 달라. 이제 거기서 제가 본 게 모델을 봤어요. 근데 그 모델이 뭐냐면은,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총장으로 부임하고 난 후에 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년도상으로 따지면은. 근데 그때 약 700명이거든요. 700명 학생이. 근데 지금 한 1,400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빈곤 지역이 자립화될 수 있는가? 아주 극빈 지역이 자립화될 수 있다. 저의 경험적 명제고요. 둘째, 빈곤 지역일수록 자산이 많다. 빈곤 지역일수록 자산이 많다. 다만 자산이 동력화되지 않을 뿐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빈곤 지역일수록 자립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부에 빨대를 안 대고 실제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작년인데 3개월이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후원이 없었어요. 우리 대학을 위한 후원이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아주 제로 서포트. 그랬는데 그때부터 우리 대학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후원이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립의지가 한층 높아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좋다. 없어도 좋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전제로 한번 세워보자. 이제 이런 그 의지가 강해지더라고요. 재밌고 또 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제가 왜 빈곤이 모델이냐, 자립이 모델이냐는 건 뭐냐면은 법인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법인만 바뀐 게 아닙니다. 법인만 바뀐 게 아니라 모델이 바뀐 거예요.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못 보는데 이제 저한테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NGO 모델에서 기업형 모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NGO, 저 기아대책본부는 NGO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NGO를 나중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NGO 두 가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NGO 모델은 자립화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 나중에 NGO가 앞으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고 말할 때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NGO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은 그 자립과 의존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빨대를 받게 되고 있는 구조적 모델을 NGO 모델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데 그 NGO 모델에서 기업형 모델, 기업가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론은 회사거든요. 회사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돈 엄청 실제 많습니다. 요즘에 엄청 떠가지고 아니 그때 어렵다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가 됐어요. 지금 이론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거기서 다 나올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이론으로 상징되는 하나의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업가 정신이다. entrepreneurship, 그 기업가 정신, 창업 정신, 그 개척 정신을 말하는 게 그 가나안농문학교에서는 개척 정신이라고 해요. 그 기업가 정신을.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거죠. 오던 돈이 끊겼다니까요. 3개월 동안 완전히. 그러고 나서는 오던 돈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제는 더 좋아졌죠. 대학 경제는. 그러면 우리 대학 경제가 지금 우리 디스트릭트에서는 그 정부 섹터를 빼고는 가장 큰 경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직업 창출부 직원이 120명인데 그 직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학과 연계된 그 경제적 그 지역사회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는 경제 단위인데 그 경제 단위가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외부에서 아무 돈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120명을 먹여 살리고 장학금을 주는 60명의 장학생을 남수단과 부룬디에서 그 분쟁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100%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켜요. 그럼 그게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창출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에게 25% 장학금 줍니다. 튜이션. 그러면 그것을 외부에서 그러면 좋은 일 하니까 주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립은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게 뭐냐면 의존과 자립의 그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그리고 경제가 운영되는 틀로서의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빨대를 받게 되는 모델이 아니고 빨대 안에다 대고 경제적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즈니스로 얘기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에 적용이 되면서 창출형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례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예.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외부에서 후원을 해서 돈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외부의 자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잖아요. 이제 제가 세 번째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립은 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은 마음이다, 자립은 모델이다, 자립은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 마음만 갖고는 절대 안 돼. 마음은 그냥 구름 잡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이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관리 모델로, 미국에서 이 시간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기 얼음 꺼내는 데다가 커피를 좀, 물이랑 커피 좀 부어주실래요? 큰 틀에서 운영해가는 방식, 마실 거 NGO 모델은 빨대 모델이고, 이제 자립 모델은 기업가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빨대 모델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빈곤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 조직조차 자립이 안 되면서 빈곤의 늪에 빠지게 돼 있고, 그 빈곤의 늪에 빠지면서 빈곤층을 도우러 간 조직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고, 그러니까 빨대가 끊기면 무너지게 되고, 뭐 국가 정권이 바뀐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없으면은 끊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중물로서의 의미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모델을 바꾸면서 자립한 모델로 가야 되는데, 세 번째가 그래서 자립은 관리다. 매니지먼트. 자립은 관리다. 그러니까 관리적 지혜, 경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립을 의도하는 경영적 구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재정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개념이더라고요. 입구, 과정, 출구, 그거예요. 그 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구는 돈을 쓴 얘기예요. 비용을 지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대학이. 그러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돈을 써야 돼요. 사명과 관련이 없거나 그 사명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면 사명이 추구되는 것 같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명의 성취를 돕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만남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대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 그러나 이건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원격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의 지출을 사명에 얼라인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출하는가.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게 있어요. 과정은 뭐냐면 들어온 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입구의 문제는요, 입구가 이제 중요한 얘기죠. 다 중요하지만 입구가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럼 빨대 모델에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사례를 여쭤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들어올 때는 딱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경제적 자립을 추구한다면은 일단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면 감사하고 안 들어와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계산 속에서 안 들어와도 된다, 안 들어와도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전제로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입구는 어디겠어요? 우리의 입구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간다가 그렇게 빈곤한데도, 그리고 가격도 무척 낮게 책정됐어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른 대학에 뭐 3분의 1? 이 정도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들어올 거의 유일한 엔트리 포인트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결론이죠. 학생을 많이 모아라 이거예요. 다른 데 빨대로 되기 전에 먼저 학생을 많이 모아라.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어디에서 학생을 모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광고한다고 오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될까? 앞에 사례를 들어보면은 한 1200명이 될 때 자립된다는 이제 그런 일종의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느냐. 그럼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 자금을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자금이 들어오는 소스가 학생인데, 그건 우리 대학의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빈곤 지역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빈곤 지역에 고등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이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집중돼 있으며 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룹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마켓이 있는 그 마켓에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뭐라고 합니까? 영향자? 그러니까 내 마켓에 영향을 줘서 나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몇 가지의 개념은 이제 내 대학 자금의 소스가 학생이라는 걸로 표현되잖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들어오면 등록금을 내니까.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누구냐 하는 질문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나는 그 인플루언서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도 정말 주셨어요.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자립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이제 늘 그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드로 하는데, 학생 모든 신입생에게 25%의 장학금을 줘라. 그러면 장학금은 나가는 거잖아요. 출구죠. 출구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도는가 하면은, 출구에 속한 비용의 문제인데 25%를 제시할 때 엔트리가 더 많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박리다매라는 개념이 거기서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인데 저에게는 아주 좋은 예에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물 속에서 탁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20%를 올렸어요, 등록금을. 주상보사네요. 방위부에 주상보사에. 근데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많은 도움이 실제 됐습니다. 그런데 더 사실 우리한테 있어서 뭐랄까 굉장히 중요했던 하나의 관리적 접근은,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학이 의미를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현저하게 기여를 하면서 우리가 자립하는 모두를 동시에 우리가 자립을 돕는 방식이 뭐겠냐. 그게 지역의 가장 현저한 필요를 채워야 된다. 필요를 채우면서 그 필요를 채우는 대가를 우리 대학이 얻을 때, 그러니까 지식산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식을 통해서 지역의 가장 필요를 채워야 된다. 그건 혁신적 농업이더라고. 그러니까 95%가 농업 종사자니까요. 근데 농업으로 스스로 자립이 안 되니까 지금 빈곤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공한 지식의 대가를 받는, 그죠? 그건 결국 시장 원리예요. 그것이 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데, 그래서 농업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농업만 그냥 농업이 아니라 혁신적 농업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자립 구조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파트너십이다, 협력이다. 근데 협력의 꼭지점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쪽으로는 우리 대학의 지식의 질을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대학이잖아요. 완전히 그 오지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학사 출신이 대부분이 많아요. 학사 출신이. 그리고 석사에 등록해 있는 학생 교수가 많죠. 이제.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은 박사 거의 진짜 가물에 콩 날 정도로 있는데,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이 낮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의 수준이 낮은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나에게 연결돼 있으면은 그 지식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케렐의 국립대 거기에서 농과대 학장이 한국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분이 너무나 헌신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적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 번 만나서 설득을 하면서 우리 농학부를 우리가 세우기로 한 것을 그 마케렐의 농대가 도와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밸류가 높아질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럼 학생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누구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안내해 준 사람이 그 거기는 이제 우간다는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왕족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한 그룹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교수 3명을 우리 대학에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박사예요. 근데 은퇴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농업진흥원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 시니어 사이언티스트, 농업과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인데 은퇴를 했어요. 근데 아무 대책 없이, 그러니까 농학부에 누가 학생도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학생 모집도 안 한 상태니까.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농업과학과예요. 농업과학과인데 농업과학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만나는데, 그 제 책상에서 이렇게 제가 딱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무 분명한 목소리더라고요. 저 사람들한테 학생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학생들을 데려와서 가르치라고. 그러면 학생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학생이 얼마나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당신이 데리고 와서 가르치면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어서 나이도 많고 이제 은퇴했는데 어서 데려오지 이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궁시렁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분이 뭐라 했냐면 그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좀 얘기를 하면 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큰 생각 없이. 근데 저에게는 감전되는 것 같은 그 영감이 온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했죠. 여러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고, 그만큼 또 그분들이 그 인플루언스가 많은 위치도 아니고, 그러면서 테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잠재적인 인플루언서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6명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6명 모두 다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윈윈 매니지먼트 접근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다 가난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 성취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는 자기 선교구에 있는 사람들, 특히 놀고 있는 그 실업의 청소년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자기들의 꿈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다소 혁신적인 이 프레임을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면은 이제 등록금이 2개로 나눠져요. 뭐 대학도 다 마찬가지지만 튜이션이 있고 그다음 펑셔널 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기성회비라는 걸 텐데, 그래서 한 50%가 돼요. 전체가 이제 100만 슈링이다 그러면은 50%는 기성회비고 이제 50%는 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튜이션 전액을 면제한다, 농학과로 올 경우에는. 그리고 기성회비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관리적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제가 계속 우리 직원들하고 부딪히는 거는 뭐냐면은 돈을 깎아주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자립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가치를 얻어내려고 할 때 100이라는 가치를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겠죠. 100이라는 것이. 그래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빈곤 지역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중에 50을 장학금으로 준다. 그리고 50만 낸다고 했을 때 2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50%는 공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배품을 받는다. 그리고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50% 정도는 감당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을 50%로 낮췄을 때 들어오는 엔트리 재정이 50%가 아니고요. 숫자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20명밖에 안 오는, 실제 우리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한 과가 20% 넘는 게 힘들어요. 근데 130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우리는 50%를 낮게 했는데 들어온 숫자는 한 6배가 넘죠. 그러니까 7배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큰 거죠. 실제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에게 우리가 봉급을 준다고 해도요, 상당히 남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자립 모델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 쿠미대의 사례에 대해서 저한테 여쭙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좀 사례 예를 들면서 학생 수가 제가 갔을 때 700명에서 지금
1,4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학금도 많이 나가죠. 그리고 이 빈곤 지역, 분쟁 지역, 난민촌에서 60명을 우리가 해서 이제 그것도 장학금 전체 지로 장학금 그 사람 내지 않아도 완전히 먹는 거 자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자립된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자립의 몇 단계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 처음은 마중물 단계로 불가피하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지속 가능의 모델은 아니다. 그러니까 돕는 사람의 입장이나 받는 사람의 입장이나 마중물로서의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 모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자립 모델이고 기업가형 자립 모델이 그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자리를 잡은 후에는 구체적인 자립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까 사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죠. 그래서 그것은 관리의 문제인데 이제 입구 전략, 그러니까 재정이 모여들어서 우리 대학으로 플로우를, 캐시 플로우를 만드는 입구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돈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냐 하는 효율적 출구 관리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과정에서는 재무 관리, 인사 관리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핵심적 과정 전략은 역시 데이터베이스더라고요. 거기는 모든 게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우리 재정이 얼마냐 몰라요. 학생이 몇 명이 몰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컴퓨터는 있어. 근데 모든 게 수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넣고 그냥 워드 하는 것 뿐이지 그걸 프로세스하는 데이터,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데이터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이고요. 그거는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안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들어온 돈과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돈이 그렇게 되면 돈을 이제 받아야 될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의 그 캐시플로우를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근데 빈곤 지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저도 뭐 무척 실수했어요. 하여튼 한 1년은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는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국이나 미국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자동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자동화하려고 그러면요, 현지에서 자동화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도와주고 싶은데도 힘들어해.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직원들 통해서 회사도 알아보고 막 그랬는데 안 돼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그 빈곤 지역에서 학생이 지금 한 1,500명이라고 해서 한 금방 2,000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규모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것은요, 마이크로소프트 번들이 최고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거기에 액세스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그걸 엑셀로 표현할 수 있고 워드로 표현해서 메일을 머지할 수 있고 그래서 낸 사람과 안 낸 사람, 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얼마를 내고 퍼센테이지를 알아서 전략으로 바꾸고 정책으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액세스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모든 것을 자동화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돈만 들어간다. 그거는 과정관리, 재정의 과정관리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다. 불필요하게 돈을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자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잠깐만 그럼 얘기하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지역개발과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개발과 선교에 있어서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그 레이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윈도우를 보시면은 레이어가 있잖아요.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를 개발할 때 그 레이어 개념으로 개발한 거고, 그다음에 그게 GIS 그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할 때도 그것도 레이어 접근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 있는데 그 창 하나로만 볼 수도 있고 그 창이라는 입장에서만 볼 수도 있고 창을 겹쳐서 복합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지역개발과 선교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네 가지의 중요한 창이 있다. 레이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역이라는 창이에요. 지역. 근데 이것은 지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 의미를 주는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큰 어떤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런 지식 나눔터. 하여튼 이것이 의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의미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가 농축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같은 경우는 인도의 침베리아, 우리는 침베리아 이제 파트나에서 이제 침베리아로 가서 그 지역에 가는데 거기에 의미가 농축되면서 모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작은 모델이지만 개념이 분명하고 설명이 가능한 농축된 지역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저 사이버상에 있는 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내 개인의 삶에 의미를 주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같은 뭐 침베리아, 쿠미데 같은 경우인데 작은 규모죠. 쿠미데도 그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에게 의미를 주는 시공간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관계 레이어예요. 관계 레이어.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관계가 없이 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관계는 꿈의 화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려면 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 같이 꿈의 성취는 반드시 관계 화폐를 통해서 소통되고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화폐가 많으면 우리 경제적으로는 부자죠. 마찬가지로 꿈의 성취를 위해서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관계 네트워크, 그리고 관계에는 꼭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봐. 바둑이 이제 수많은 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둑을 시작할 때 포석을 놓잖아요. 그 포석이 뭡니까? 앞으로 싸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싸움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점을 말하는 거죠. 그 포석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포석을 중심으로 싸움이 전개가 되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꼭지점들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많은 관계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관계들이 서로 얽히고 또 이어지고 하면서 꿈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시는 그 관계의 레이어를 잘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가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사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런 사례가 있죠. 셋째 레이어는 영역이에요. 그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것은 영역은 소명의 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명은 다 달라요. 저는 행정학을 공부했어요. 행정학을 공부했고 박사도 행정, 그 다음에 지식경영 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있어서 소명은 정부, 그 다음에 국제관계, 외교, 개발 이런 부르심이 저하고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가장 편하고 재미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안 들고 재미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릅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선교는 전통적 선교 모델은 이제 목회자 모델이 있는데요. 그것도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뚜렷한 사람, 그게 재미가 있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건 목회자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고 이 선교의 판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선교는. 지역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술이다, 디자인이다. 난 그게 재밌고 그냥 그것만 해도 보람을 느끼고 뭔가 삶이 참 풍부하고 그냥 혼자서 그것만 해서 재밌다. 저도 정부 사람들 만나면 재밌어요. 국제관계하고 외교하면 재밌고 그 특별한 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떤 사람은 뭐 건축 과학기술도 있고 그냥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기만의 뭐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세상적으로 뭐 높든 낮든 크든 작든 하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을 소명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과 선교를 들어갈 때 그 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레이어라는 거예요. 아주 복합적인 레이어고 그 레이어들을 겹칠 때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 레이어가 한 장이나 두 장일 때는 그냥 단순한 선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 개발, 정부, 외교 뭐 이런 창들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면은 그 선교의 판 자체가 그 네트워크의 복합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종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레이어가 국가와 세계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은 크게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경험적으로 비춰봤을 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삶이든 조직이든 이런 그 이니셔티브 지금같이 하시는 이니셔티브든지 로컬에 아주 분명히 뿌리를 박고 그러니까 작은 의미 공간에 뿌리를 뚜렷이 박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로컬 포커스 초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지역적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에서는 침베리아, 하트나, 그 다음에 우간다에서는 쿠니, 페소 이렇게 뚜렷한 지역적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로컬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국가적, 세계적 환경에 연결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한 활동은 글로벌하고 내셔널한
네트워크에 커넥트 돼 있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컬은 로컬로서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로컬은 글로벌의 지원을 받을 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글로벌은요, 로컬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 UN 뭐 이렇게 갔다 오시고 그랬지만은 국가 지도자든지 세계적 지도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로컬한 스토리와 만날 때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기 국가 대통령이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로컬이 가장 근원적인 꿈의 단위입니다. 사회 단위고. 그러니까 그게 뚜렷할 때만 의미가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로컬은 내셔널한 글로벌한 네트워크하고 연결됐을 때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쿠미면은 진짜 시골 중에 땅 시골이에요. 우리 쿠미는 와서 보시면 우리 도로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흙으로 된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평을 하면은요, 뭐 자랑은 아닌데 자평을 하고 우리 스스로 크리티컬하게 보면은 아마도 우간다에서 그 차터가 있는 뭐 국립대학이나 이런 걸 빼고 가장 글로벌해 있는 대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시골에 있지만 가장 세계에 접촉해 있다. 그리고 국가적 레벨의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저희들에게 전략적 거점이 되는 이게 일종의 꼭지점이 있다면 이제 제네바, 그러니까 제네바 인스티튜트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연결이 돼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4개의 중요한 레이어만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